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형성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범위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선형성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범위,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센서가 생성할 수 있는 최대 출력, 그 다음에 최소 출력, 요 차이 간의 그 의미를 말하게 되는데요.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확실히 운용할 수 있는 최소의 입력과 최대의 출력 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범위가 중요해요. 이 범위가 너무 작게 되면 그거를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얼마나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쓸 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범위가 너무 작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측정할 수 있는 범위만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끌어내리거나 이제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그 센서의 요 상태, 범위를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시간이거든요. 응답 시간은 그 레스판스 타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센서가 센서의 출력이 이제 그 출력 전체 변화에 어느 정도의 이제 퍼센트에 다다를 수 있느냐, 그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 대비 출력 신호가 나오는데, 입력이 들어왔는데 출력이 한참 있다가 응답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바로바로 제일 좋은 거는 즉각 응답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센서에 입력이 들어왔으면 출력이 바로 나와야죠. 근데 요게 응답이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입력이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반응하거나 뭐 이런 반응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센서마다 다르고 우리가 측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라는 게 있었고 입력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이 나올 텐데, 그냥 봐서는 입력 대비 출력 이렇게 보니까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로 보면은 이제 시간을 대비로 해서, 이거 이제 수평을 시간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대비해서 이제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입력이 이런 식으로. 그럼 출력이 나오는데 이 반응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냐, 이 시간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이 얼마만큼의 딜레이 타임을 갖느냐, 이 시간차,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차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다다르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하는지, 일반적으로 전체 퍼센트의 이제 95% 정도의 표현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입력이 변함에 따라서 출력 변화를 관찰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시간을 주로 우리는 응답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놓긴 했지만, 주로 방사열 온도를 측정하는 뭐 그 수온 온도계가 있다고 보면, 온도가 바로 들어갔다 해서 반응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온도가 딱 도달하면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얼마만큼 짧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센서의 응답 시간이 짧은지 긴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날로그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겨드랑이에다가 우리가 온도를 많이 쳤어요. 체온을. 그죠? 근데 요즘 귓속이나 뭐 이런 데다가 넣고서는 이제 온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체온을. 그때 당시에 온도계는 아날로그성 온도계였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끼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한 30초 후나 1분 후에 빼서
온도를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응답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화 되면서 기 속에다 넣고 한번 버튼 누르면 바로 온도가 뜨죠. 응답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센서의 응답을 하는 속도는 상당히 중요한 센서의 성능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응답 시간,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선형성, 감도, 분해능,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출력, 무게, 크기, 가격,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잘 작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센서의 위치 센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센서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위치 센서, 포텐시오메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텐시오메터는 주로 이제 회전각 혹은 직선이동 혹은 범위, 변이 이런 걸로 해서 운동의 측정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위치 정보부터 엔코더의 경우 뭐 이런 경우들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포텐시오메터는 안에 센서긴 하지만 결국은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저항기가 이제 들어가 있다. 그 저항기도 이제 가변 저항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온도 센서든 모든 센서들은 메인은 이 그 저항 성분을 가변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센서 값이 변하면 결국은 저항 값이 변한다. 그 변화되는 저항 값을 가지고 센서를 감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 포텐시오메터 이 중간에 있는 요 노브를 돌리게 되면 여기 있죠. 요 노브를 이렇게 이제 돌립니다. 돌리면 여기 저항이 있는데요. 다리는 총 3개가 있고요. 여기 하나, 둘, 이제 이쪽에 가운데 셋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돌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에 있는 저항이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요만큼의 저항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저항, 이 저항에 차가 생기게 된다. 그 저항의 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포텐시오메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항값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판단한다. 그래서 밑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우리가 순수한 가변장, 이렇게 가변장 있죠? 가변장을 통해서 표시를 많이 하죠. 이렇게. 그래서 A, B, C. A와 B, 그 다음에 B와 C, 이렇게 두 개의 B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센서가 결국은 포텐시오메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은 센서마다 변하는 방식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가변저항 같은 경우는 A와 B, 그 다음에 B와 C의 비율이 비례적이에요. 비례적. 이렇게 쭉 비례. 여기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래서 쭉 일직선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 대비 출력이 비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있죠. 얼마나 가면 얼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닌 경우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보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변하면 입력 대비 출력이 어때요? 출력은 계속 변화가 달라지겠죠. 입력 대비 출력이 이렇게. 그래서 곡선의 형태가, 요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를 갖는지, 그거는 이제 사실 이 센서의 특성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그러면은 자, 이때는 뭐 가운데, 이때는 왼쪽에 45도, 이때는 50도,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 구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포테시메타의 형태, 그 다음에 요 그림, 이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거, 저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응? 그러니까 저항이 R1, R2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보면 이제 합성 저항으로 보면, 두 개를 합한 저항으로 보면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응? R1과 이제 R1과 R2가 이제 합하진 저항값이 되더라. 이게 이제 전체 저항이 될 거예요. 이쪽 R 값. 그러면 여기 중간을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상관없습니다. 위하고 뽑았던 밑으로 뽑던. 자, 그러면 저항이 양단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쪽에 걸리는 전압, 밑에 저항 2 저항에 걸리는 전압 V2라고 합시다. 위에 있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 요게 V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겠지만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오음의 법칙은 뭐였어요? 저항을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 저항을 통해서, 이게 R에 R, 그러면 이게 V고요. 그러면 이 저항을 통해서 한 바퀴 삥 뭐가 흘러요?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죠. 이렇게. 전압을 가하면, V라는 전압을 가하면 플러스 쪽에서부터 마이너스 쪽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전류가 흐르면서 이 저항 양단에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는 V는 R, I라고 하는 오음의 법칙이 성립을 하더라.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R분의 V가 되더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혹은 R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I분의 V가 되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의 정리죠. 이거는 저항이 하나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회로에서는 그 해당하는 라인에서 흐를 때의 전류를 가지고 혹은 전압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그러니까 전압과 저항값이 있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전압과 전류 값을 하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라인에 흐르는 전류만 알면 이 전압은 당연히 구할 수가 있죠. 여기가 만약에 II, 즉 I라는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V2는 어떻게 돼요? V2는 R2I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쪽에 전압 V1, V2,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R1에 걸리는 저항은 당연히 전압은 V1은 R1 I가 되겠죠. 간단하죠. 지금 우리가 오음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요것만
찾아내면 전압은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I는 다 똑같아요, 값이. 근데 R1과 R2의 저항값에 따라서 이제 V1과 V2의 값이 달라지겠죠. 결국은 무슨 말이야? 이쪽 저항과 이쪽 저항값에 따라서 V1하고 V2의 전압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변의 형태를 취해서 가변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전압값, 출력하는 전압값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압은 이런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요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오음의 법칙은 꼭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수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를 꼭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계산을 또 직접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코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엔코더는 우리가 주로 모터의 속도 제어라든가 그 다음에 위치 제어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 타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타입 같은 경우는 저렇게 원판으로 되어져 있고요. 직선은 저렇게 막대기 형태처럼 되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슬립이라고 하는 요 구멍들이 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센서에서 이쪽은 발광 센서, 이쪽은 수광 센서인데요. 빛을 비치고 이쪽은 빛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빛이 보내고 받는 거를 통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빛이 통과하게 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 홀에 몇 개 정도 회전을 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센서는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발광 센서, 그 다음에 수광 센서 이렇게 되겠죠. 포토 다이오드, 포토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중간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서 이 원판이 회전하는 거를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수평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 슬립에 대한 개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오면 이렇게 1과 0으로 표시를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디지털로 표현이 되고요. 요거를 우리는 하나만 있었을 경우, 한 페어만 있으면 이게 회전할 때 이제 이쪽 왼쪽으로 돌았는지 오른쪽으로 돌았는지 방향성은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센서를 하나를 더 다는 거죠. 달 때 이렇게 서로 90도에 차를 두게 됩니다. 하나가 1이면 하나가 0, 하나가 1이면 하나가 1, 하나가 0이면 하나는 1, 이런 식으로의 위상차를 90도 정도 주게 되면 얘가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면 정방향,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방향인지 정방향인지 요거를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의 페어의 센서가 있어야만 회전 방향을 우리는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모터에다가 꽂게 되면 모터의 정방향, 역방향, 그 다음에 속도, 요 주파수가 달라질 거니까 얘가 얼마나 빨리 누르냐 늦게 누르냐에 따라서 속도도 검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모터의 속도 제어, 위치 제어 이런 거를 할 때
요 엔코더를 모터 쪽에다가 붙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얘는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요거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위치까지 갔는지를 저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엔코더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직접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엔코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 감지 저항기라고 해서 인터링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센서가 있는데, 얘는 다시 말하면 FSR이라는 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SR 센서는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힘 방향 센서, 한국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아주 납작한 필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필름을 눌렀을 때 저항값이 변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의 형태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으로 표현하고요. 저항 중에서도 이제 가변 저항 형태로 표현하죠. 왜? 압력을 누르면 저항값이 변화를 갖더라. 그리고 센서를 만들 때 저항값들이 다양한 걸로 여러 가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누르면 이제 저항값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저항값은 센서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몇부터 몇까지 눌러서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촉 센서가 있는데요. 접촉 센서는 이제 밑에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눌렸을 때 어떤 형태인지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이 접촉 센서인데요. 그냥 접촉만 감지할 수도 있고, 그 접촉된 형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겠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외형을 스캐닝하거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검사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광학 근접 센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센서가 똑같아요. 한쪽은 에미터, 한쪽은 리시버. 에미터는 이제 발광, 리시버는 수광. 이렇게 이제 수신, 발신, 수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빛을 발산한 다음에 반사돼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빛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지신성을 갖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약간 엇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빛은 퍼지죠. 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나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또 다른 값으로 표현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센서의 감도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빛의 양이죠. 빛의 양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센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초음파 센서는 아주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초음파 센서는 두 가지인데요. 아두이노로 제어할 때는 초음파 센서의 뒤에 기판 형태로 붙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센서 모듈만 있습니다. 얘들은 대략 한 2kHz, 사실 20kHz, 20kHz 정도나 40kHz 정도, 이때 주파수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위에 또 200kHz까지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그 초음파라고 하는 주파수대의 범위는 대략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주파수를 가지고 파형을 만들어서 쏘기 때문에 약간 살짝 들으면 어떤 초음파 센서는 귀로도 들립니다. 우리 가청 주파수 때 좀 민감한 사람들은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벌레라든가 이제 이런 동물이라든가 얘들한테는 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주파수대를 듣는 애들은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는 해당하는 주파수대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뒤쪽에
범퍼라던가 이런 쪽에 많이 써왔죠. 그리고 얘는 보내는, 음파를 보내는 애가 있고 음파를 받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개가 페어가 되어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하나를 가지고 보내고 받는 기능을 이제 만들어서 송수신이 되게도 하죠. 자, 그래서 반항 모드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반사돼서 오고,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해서 에코 모드로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받아서 이제 검사를 하거나,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반향 모드라고 합니다. 반향. 그 다음에 상대방 보내고 받는 쪽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거를 대항 모드라고 합니다. 반향 모드, 대항 모드. 이 두 가지의 용어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방식은 주로 우리가 대항 모드를 가지고 많이 쓰죠. 보내고 받고 이렇게. 그래서 거리를 검사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센서, 가스 센서부터 이렇게 있긴 한데요. 이거는 차후에 우리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